예, 그래서 이제 FTA와 지역 경제입니다. 그죠? FTA와 우리가 지역 경제를 얘기할 때 메가 FTA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죠? 메가 FTA. 그래서 우리가 이 메가라는 것은 큰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메가 FTA다. 자, 메가 FTA라는 것은 결국은 다자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자주의다. 자, 원래 FTA는 양자협정이었는데 일부의 어떤 품목에 대해서 WTO가 인정한 양자협정이었죠. 근데 이 양자협정이 결국은 이게 다자주의로 메가가 됨으로써, 그죠? 메가가 됨으로써 이것이 이제 다자로 메가가 됨으로써 이게 이제 다자로 확대가 된 거죠. 다자로, 그죠? 다자로 확대가 되었다. 다자로 확대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다자로 확대가 되면서 이제 그 FTA의 어떤 하나의 큰 틀, 그죠? 이러한 이제 틀이 형성이 되어 갔는데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쭉 보면은 앞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 형성되어 가면서 최근에 나타난 기류들이 이제 그 RCEP이라는 기류가 있었죠. RCEP.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RCEP과 TPP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RCEP이라는 것이 소위 이야기는 이제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동반자 관계죠. 이 동반자 관계가 사실은 이것이 메가 FTA죠. 메가 FTA고, 메가 FTA죠. 이 메가 FTA를 통해서 얻는 이득은 그러면 어떤 거냐? 물론 TPP도 메가 FTA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어떻게 보면 이 사이에는 이제 서로 간에 어떤 대립적인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 그죠? 대립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 최근에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보호무역주의로 다시 회귀를 합니다. 보호무역주의. 근데 이제 미국이라는 이 하나의 큰 시장, 그죠? 이 큰 시장이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고 있다.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한 12% 가지고 있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이제 2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이 비슷한 그런 이제 형상을 갖고 있죠. 중국이 이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한 24% 되고요. 이렇게 미국 의존도, 이제 미국 의존도죠. 중국의 미국 의존도가 이렇게 되고, 또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한 12% 정도의 의존도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수출, 수입 다를 이야기하는 게죠.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결국은 쌍방간에 우리가 이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함으로써 미국, 중국, 한국 물론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선 이제 국제적으로 우리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는 이것은 보호무역주의로 감으로써 시장이 상당히 축소되고, 그죠? 특히 한국과 같이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데미지다. 그럼 이 지역 무역주의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있겠죠. 그러면 결국은 그것은 지역 공동체, 즉 지역 공동체 간의 자유무역주의.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간에 이제 보호무역주의로 들어가는 마당에, 그죠? 우리가 이제 의존하고 있는 이런 퍼센테이지가 높은 이러한 국가들에서 조금 더 퍼센테이지가 낮은
국가로 와서 마켓 쉐어를 갖다가, 그죠? 마켓 쉐어를 우리가 넓힐 그런 이제 필요성이 있겠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가 결국은 이제 RCEP이라는, 그죠? RCEP이라는 이러한 공간으로 와서, RCEP은 앞전에도 말씀을 했다시피 15개국, 그죠? 15개국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16개국이었죠. 근데 이제 인도가 2019년도에, 인도는 이제 2019년도에 정상회담에서 참여를 안 했습니다. 빠졌기 때문에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죠. 인도가 빠진 주된 이유는 마켓 개방이 아직 뜻하는 겁니까? 아직 이르다. 아직 자기네들은 경쟁력이 없다.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물론 경쟁력이 없지만 결국은 우리가 수출을 하다 보면은 이제 보호무역주의 장벽이 부딪히게 되고, 그럼 이 보호무역주의 장벽이 이제 일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일시적인 것이냐, 그것이 아니다. 누적된 거다는 거죠. 누적된 거다.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총 무역 적자의 50%가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미국이 뭐 단기간에 이걸 갖다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적어도 무역 적자가 어느 정도 감소될 때까지는 보호무역주의 경향을 견지할 겁니다. 그러면 시장을 그럼 그때까지 막연하게 기다릴 것이냐? 기다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RCEP과 같은 이런 지역 공동체, 즉 지역 무역 자유주의에 우리가 복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돌파구로 삼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죠? 자, 그 이야기를 앞전 시간에 쭉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RCEP 같은 경우는 RCEP은 이 시장에서의 효과가 큽니다. 그죠? 전체 우리 인구의 30%죠. 333입니다. 거의. 그 다음에 세계 GDP의 30%, 또 그 교역량의 30%,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점유를 하고 있고, 이게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지대가 되었다는 거죠. 세계 최대의. 원래는 우리가 이제 자유무역 순서로 하면 이제 나프타, 그죠? 나프타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TPP가 원래는 컸습니다. 이 TPP는 지금은 여기 아까 얘기를 했지만 TPP가 원래 컸지만 TPP에서 이제 미국이 탈퇴를 해봤습니다. 미국이 탈퇴를 함으로써 이거는 이제 RCEP보다는 작은 그러한 메가 FTA가 된 거죠. 자,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아까 앞전까지 이제 대강 설명을 종합을 하면 이렇다. 자, 그럼 우리가 RCEP에 우리가 그럼 등단하는 가장 중요한 이제 이유는 뭐냐 이거죠. RCEP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조금 전에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RCEP에 있다. 자, 그럼 이 RCEP에 가는 가장 이유는 뭐냐 하면은 경제시장을 넓히기 위한 거죠. 경제시장을 넓히기 위한 것이다. 경제시장을 넓히는 것이다. 확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제시장을 확대하는 주된 이유는 결국은 보호무역주의 회귀죠. 보호무역주의 회귀다. 자, 이건 이제 뭐에 대항해서냐면은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대해서. 자, 보호무역주의, 그죠? 자, 미국을 비롯한 큰 시장들이 이제 자국의 상품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보호무역주의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같은 나라들은 시장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시장이 결국은 이러한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그 자유무역 협정의
어떤 체결 당사자들을 영내로 해서 자유로운 무역을 갖다가 하자는 이런 취지죠. 그러니까 한국으로서는 금상첨화가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장 확대인데 여기에 이제 미국 시장, 세계 최대 미국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의 의존도는 한 12% 되죠, 그죠? 15% 되는데 이것이 자꾸 줄여지니까 자, 이것들을 이제 아시아 국가, 결국 R7 아시안 국가들 10개, 아시안 10개, 그죠? 10개국, 아세안 10개국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국하고, 그죠? 한국하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뭡니까 뭐 호주나 뉴질랜드, 그죠? 자, 이런 나라들이 이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러한 나라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이런 나라들이 이제 나라들과의 교역에서, 그죠? 우리가 이제 큰 어떤 미국의 어떤 자유무역주의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만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게 이제 주된 이유입니다. 그거 아니라면 뭐 굳이,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부분들이 하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뭐하고 부딪힙니까?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이 여기 이제 1번이 이제 또 들어가 있죠. 자, 여기 1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1번이 들어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의 어떤 만회할 수 있는 마켓으로서 이 R7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가장 큰 효과는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R7에 들어갔을 때 물론 이런 시장 확대 효과도 있고요. 자, 보호무역주의에 대항해서 시장 확대 효과가 있는데 가장 큰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원산지 규정입니다. 원산지 규정. 자, 원산지 규정이다. 이 원산지 규정이라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 원산지 규정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까다로운 규정입니다. 그래서 원산지 규정이란 것은 우리가 우리나라의 이제 대외무역법에 보면은 이제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요. 이 원산지 규정이란 것이 결국은 우리가 RCEP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이 원재료를 가져왔을 때 원산지 규정의 어떤 원산지 적용을 받는 것, 즉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가공된 제품을 원료로 해가지고, 그죠? 원료로 해서 완제품을 만들었을 때, 그래서 이제 완제품을 만들었을 때, 그죠? 이때 우리나라 제품으로 이 원료, 인정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아시아 국가에서 원재료를 구입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비록 제조를 했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어떤 부분이 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하고 FTA가 체결된 나라, 그죠? 우리랑 FTA가 체결된 나라에서 들어오는 데서는 이제 관세를 인하를 받겠죠. 나중에 수출을 했을 때 특별 관세를 적용해가지고 FTA 특별 관세를 적용해서 인하를 받는데 이 인하 받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료를 사오는데, 그 다음에 가공을 하는데, 그 다음에 판매를 하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의 어떤 요즘에는 이제 그 다국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는 그 원산지를 증명하고 하는 것 자체, 그 다음에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죠. 자, 그런데 이제 향후에는 물론 우리가 이제 수출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자체에서 원산지 규정을 별도로 적용하지가 않습니다. 수출품에 대해서는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죠. 근데 이제 상대가 상대 국가에서는 이제 그 수입품이 되니까 이 수입품에 대해서 결국 상대 국가의 법을 따라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상대 국가에서 이제 한국 제품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거죠. 그죠? 자,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안에서 이 RCEP에 가입됨으로써 원재료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일단 이제 우리가 수출했을 때 상대 수입국이 원산지과 규정을 따졌을 때 결국 우리가 만들어도 우리 원산지를 쓰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RCEP을 우리가 가입함으로써 RCEP 내에서는 누적 원산지를 인정해 준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누적 원산지 규정을 적용한다. 물론 누적 원산지 규정도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앞에 하고는 달리 복잡한 이러한 원산지 절차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원료를 어디에서 가져왔느냐, 그죠? 원료를 어디에서 가져왔느냐, 또는 가공을 어디서 했느냐, 그죠? 그 다음에 뭐 조립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또 유통을 어디서 하느냐, 뭐 이런 거. 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각기 다른 원산지 규정을 적용을 해가지고 아주 복잡한 원산지 규정이었죠. 복잡한 원산지 규정. 복잡한 원산지 규정을 이거를 이제 누적 원산지로 해서 물론 누적 원산지 부분도 여러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앞전하고는 훨씬 파격적으로, 그죠? 대한민국의 원산지를 붙일 수 있다. 그죠? 대한민국의 원산지를 붙일 수 있는, 그죠? 그래서 영내에서 예를 들어서 가공된 그러한 재료를 사용했을 때는 앞전보다 쉽게 우리가 원산지를 붙일 수 있는, 한국을 원산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길이 열렸다. 그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새로운 어떤 원산지 규정, 그 다음에 이제 앞전에는 기관 원산지주의였죠. 결국 기관 원산지라는 것은 세관이나 아니면 상공회의소에서만, 그죠? 상공회의소나 또는 세관에서만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했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이제 각 세관이나 세관에서 이제 인정을 받은 그런 기업들, 스스로 원산지 증명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이런 기업들은 기업 스스로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 기업 스스로가 원산지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훨씬 더, 그죠? 훨씬 더 이게 이제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 빠르고, 그죠? 빠르고 또 이제 융통성을 발휘할 수가 있는, 그죠? 그러한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그렇고, 이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은, 자, 보십시오. 영내에서 RCEP 15개 국가의 영내에서 만약에 어디에서 제조하든 간에, 그죠? 그것은 이제 원산지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나라에서 다른 곳에서 제조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제 그 원산지 규정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뭡니까? 어떤 관세상 혜택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와 제조한 것과 똑같아. 그러면 결국은 어떤 부분이 생기겠습니까? 이 이제 RCEP이라는 이러한 하나의 집단 아래서 결국은 FDI, 즉 투자가, 그죠? 투자가 이제 활성화되겠죠. 그죠? 자, 이게 하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죠? 투자가 활성화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이 훨씬 더
강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밸류 체인이 강화된다는 것은 결국 뭐가 따라온다는 이야기죠? 결국 투자가 따라올 것이다. 투자가 따라올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이 RCEP에 가입함으로써 이러한 RCEP이라는 영내의 글로벌 밸류 체인을 형성하게 되고 더 많은 투자가 유치될 수 있을 것이다. 그죠? 더 많은 투자가 유치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관세 장벽이 있는 이런 나라에 하는 것보다 관세 장벽이 없는 나라, 원산지 증명이 인정되는 나라, 그죠? 그런 나라에도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베트남이나, 그죠? 미얀마, 이런 나라들에게 투자해가지고 거기서 조금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그러한 이제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노동이라든지 땅값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금융이라든지.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다시 국내로 들여와서, 그죠? 조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똑같이 국내 제품과 되니까 이런 이제 편리성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영내에 투자가 활발하게 되고요. 또 역으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죠? 다른 나라도 한국에다가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자기 나라로 가져가도 자기 나라 제품으로서 인정받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의 어떤 부분들,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훨씬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죠? 한국 같은 경우 그렇다. 자, 그래서 이제 RCEP 체결에 따른 Regional Value Chain, 즉 지역 가치 사슬이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산업 관련 이제 그 FDI는 최근 계속 감소해오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그죠? 이런 상황에서